2025년 2월 초 인천시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한 젊은 여성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녀가 살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대형 냉동고 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나 냉동식품이 아닌 갓난아기의 시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아기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다. 그 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은 곧바로 체포되었고 초반 진술에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임을 인정했다. 그 아이는 뜻밖의 임신 끝에 태어났으며 아무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친구도 가족도 병원도 기록도 없었다. 단 몇 시간 세상에 머물다 사라진 작은 생명은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영원히 가려져 있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회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다. 이미 2025년 한국 사회가 수년간 유사한 비극을 논의해오며 미혼모 지원 정책과 입양 절차 개선이 국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던 시점에 또 한 아이가 삶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것인가? 왜 어떤 여성들은 여전히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려 아이를 냉동고에 숨기는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인가? 이 사건은 즉시 새로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이를 재현된 악몽이라 불렀고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입양 절차 개혁에 늑장 대응했으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위한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무겁게 자리 잡은 사회적 편견이 낳은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에서 인천 냉동고 아기 사건은 깊은 상처처럼 다가왔다. 그것은 성장률과 개혁 구호 뒤에 여전히 외면당한 작은 생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그리고 사회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장 연약한 생명들을 보호하지 않는 한 꿈, 이런 비극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의 7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 여성, 이름은 지연, 은 늘 조용히 살았다. 아침마다 묵묵히 집을 나서 지하철역 근처의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도 없었고 그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나 웃음소리가 새어나온 적도 없었다. 많은 이들에게 지연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는 끔찍한 비밀이 무려 6년 가까이 감춰져 있었다. 출산하던 날 그녀는 혼자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의사도 위로의 말도 없었다. 아기는 외로운 울음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짧게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혔다. 그것은 지연만의 침묵이 아니라 그녀를 외면한 사회 전체의 침묵이기도 했다. 경찰이 냉동고를 열어 갓난아기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웃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래층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지연이는 착한 애였어. 소리 한번 크게 지른 적도 없었어. 그런데 그 집에 그런 게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 그 충격은 할머니만의 것이 아니었다. 온 나라가 함께 받은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냉동고 아기라는 단어가 더 이상 처음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5년 많은 이들이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더 인도적이며 더 문명화되었다고 믿던 바로 그 해에 비극은 다시 반복되었다. 며칠 뒤 언론은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버려진 어린 시절,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버텼던 청춘, 그리고 짧은 연애 끝에 떠안은 책임. 누군가는 분노하며 말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 곧이어 열린 국회의회 청문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개인의 범죄일 뿐 사회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다른 의원들은 입양제도를 고치지 않고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냉동고 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 논쟁 속에서 냉동고 속 신생아의 모습은 모두의 뇌리에 남아 개혁의 지연이 결국 생명으로 치러야 하는 값임을 상기시켰다. 신문실에 앉은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남겼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끝까지 몰린 한 인간의 마지막 한숨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다른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절망 속에서 선택한 하나의 길이었을까? 그 답은 아마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 언론은 즉각 이 사건을 보도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잇따라 충격적인 제목을 내걸었다. 2025년 한국에서 되풀이된 냉동고의 비극. 현대사회 그러나 여전히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는 지연이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등장했다. 불 꺼진 작은 창문들은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고독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유엔 아동권리보호기구는 즉시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아동보호와 입양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그들은 발전된 사회에서 한 아이가 버려져 죽음에 이르는 일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집단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 국제적 반향은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곧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아이를 보호체계에 맡기려는 어머니들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치 않는 임신 여성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연일 토론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사이의 경계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누군가는 지연이 모든 죄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기를 냉동고에 숨겼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반박했다. 만약 그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 누군가 그녀를 받아주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은 강의실을 넘어 SNS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분노와 함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곧이어 더 이상 버려진 아기는 없다 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전 세계적 유행으로 번졌다. 수많은 미혼모들의 경험담, 합법적인 베이비박스, 확대 요구, 청소년 대상 성교육과 부모 책임 교육 강화에 대한 청원들이 이어지며 강력한 개혁 요구의 물결로 모아졌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2025년 냉동고 속에서 발견된 그 무명 아기. 이름 한번 불리지 못하고 품에 안겨본 적도 없는 그 작은 생명. 이야말로 가장 멀리, 가장 깊게 울려 퍼진 경종이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죽음은 현대사회의 냉혹함을 드러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책은 여전히 가장 약한 존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재판정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모두가 지연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공허한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재로 사라진 듯 했다. 최종 판결. 그것이 몇 년의 형량이든 은아기의 죽음이 남긴 공포와 상처를 덮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론은 단지 한 어머니에 대한 판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사회 전체에 내려져야 할 판결을 기다린 것이었다. 이 차가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선고 당일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시민들, 기자들, 인권단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자리를 메웠다. 누구도 가벼운 결말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떤 형량이 내려져야 대중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을지는 알 수 없었다. 판사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지연은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잠시 법정은 고요에 휩싸였고 곧이어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한 생명을 앗아간 죄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지연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순히 15년의 수감 생활이 아니라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과 악몽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피부티를 외면했다는 사실,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었다. 언론은 판결만이 아니라 사건 직후 정부가 내놓은 약속들에도 주목했다. 베이비박스, 확대와 입양 절차 간소화를 담은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 과정부터 성교육과 부모의 책임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여러 사회단체들은 미혼모를 위한 긴급지원 기금을 설립해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숨길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나섰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햇빛 한 번 보지 못한 아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차가운 감방 안 지연은 낡은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이 사건 덕분에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025년 인천에서 일어난 냉동고 아기 사건은 법적 판결로 종결되었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에 내려진 양심의 판결을 남겼다. 그것은 아동을 지킬 책임이 일부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져야 할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따뜻한 품에 안겨 맞이할 권리가 있으며 차가운 금속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 오직 사회가 이 비극에서 진정한 교훈을 배울 때에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침묵 속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방금 전 냉동고 아기 사건을 돌아보았다. 그 사건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비극이었다. 차갑고 무감각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다. 이것이 잔혹함의 마지막 경계일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년 뒤 또 다른 냉동고가 열리며 경찰 앞에 드러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번에는 단 한 명이 아니라 2개의 작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그 연약한 육체는 수년간 얼어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이 사건은 2023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번화하고 현대적인 도시, 멈추지 않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누구도 평범한 아파트 안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가 숨어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빛나는 고층 건물과 붐비는 거리 바로 옆.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한 가정집이 사실은 온 나라를 뒤흔들 범죄의 현장이었다. 그날 경찰은 단순한 행정사건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를 수색하게 되었다. 특별한 것을 찾으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 더더욱 비극을 마주할 것이라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낡은 냉동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안에는 고기나 생선, 평범한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작은 보따리 2개가 단단히 쌓여 있었다. 차갑게 굳은 그것들이 풀려나자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워졌다. 2 구의 신생아 시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작고 연약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이 꺼진 상태였다. 이 소식은 폭풍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들을 직접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한 가족이 냉동고에 2 아이의 시신을 두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름도 기록도 아무도 그들의 삶을 알고 있지 않았으며 오직 어머니만이 그들의 존재를 알았을 뿐이었다. 2019년의 냉동고 아기 사건이 사회로 하여금 입양제도와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공동체의 무관심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2023년 수원 사건은 그 상처가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더욱 잔혹한 반복.
이번에는 단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아이가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사회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끔찍한 사건의 전개를 더 깊이 따라가 보려 한다. 현장이 발견된 순간부터 어머니의 신원과 충격적인 진술, 들끓는 여론과 재판 과정, 그리고 오늘날까지 답을 찾지 못한 사회적 질문들까지. 이것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차가운 거울이기 때문이다. 수원의 작은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다. 낡은 철문, 현관 앞에 놓인 몇 개의 시든 화분, 그리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누구도 그 벽 너머에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그 운명의 아침, 경찰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위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 중 누구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 집주인인 지혜는 경찰이 들어서자 눈에 띄게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좁고 어수선한 부엌, 쌓여있는 그릇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흰색 냉동고는 세월의 흔적에 누렇게 발해 있었다. 처음엔 누구도 그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집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묵직한 문이 열렸고 그 순간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얼룩진 비닐봉지 사이에 단단히 감싸진 작은 보따리 2개가 있었다. 수상한 낌새의 한 경찰관이 조심스레 꺼냈다. 서리가 잔뜩 낀 차가운 차원을 한 겹씩 풀어내자 드러난 것은 신생아의 시신이었다. 품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연약한 몸, 창백한 피부, 오므라든 작은 손가락. 그리고 두 번째 보따리가 풀리자 또 한 명의 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구의 아기 시신이 차갑게 얼어붙어 마치 시간이 절망 속에서 멈춰버린 듯 했다. 부엌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젊은 경찰 몇몇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눈물을 삼키려 애썼다. 지휘관조차도 현실을 믿기 힘든 듯 굳어버렸다. 오직 낡은 냉동고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존재는 성인들의 눈앞에서 다시 살아있는 듯 강렬하게 죄책감을 던졌다. 곧 아파트는 봉쇄되었고 이웃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와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잖아. 우리는 늘 애들이 밖에서 노는 걸 봤는데. 한 여인은 믿기지 않는 듯 소리쳤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몇 시간 만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들은 아파트 현관을 향해 일제히 불을 터뜨렸다. 한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생중계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방금 드러났습니다. 수원에서 2구의 신생아 시신이 수년간 냉동고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지혜는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30을 간 넘긴 이 여성은 신문실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반항도 눈물도 저항도 없었다. 그 아이들은 제 아이예요. 아무도 모르게 임신해서 낳은 제 친자식입니다. 그녀의 낮고 메마른 목소리는 방 안의 온기를 단숨에 앗아갔다. 한 어머니 2번의 임신 2번의 출산, 그리고 2번 모두 아이의 삶을 끝내고 차가운 냉동고 속에 묻어버린 선택. 초기 수사 결과 2 아기는 같은 날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각각 다른 해 다른 시점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지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통제불능의 실수가 아니라 차갑고 의도적인 선택이 2차례 이어진 것이다. 그것도 같은 집, 같은 냉동고 안에서. 언론은 곧 사건의 이름을 붙였다. 수원의 사신벤 애시신 냉동고. 저 보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건 현장인 아파트는 곧 한국 사회의 새로운 악몽을 상징하게 되었다. 몇 년 전 경기도에서 일어난 냉동고 아기 사건을 두고 아직도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던 채 더 끔찍한 사건이 다시 터진 것이다. 이번에는 희생자가 2명이었다.
그 현장에서 들려온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남약하고도 차가웠다. 그 작은 생명들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삶의 기회를 빼앗겼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의문을 삼켰다. 어떻게 한 어머니가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있었을까? 그 여성의 이름은 지혜, 33살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수많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엄마들과 다르지 않았다. 낮에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챙겼다. 이웃들에게 지혜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잔잔함 뒤에는 온 나라를 소름 돋게 할 비밀이 숨어 있었다. 지혜는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나 늘 결핍과 열등감 속에서 자랐다. 결혼 후에도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남편은 육체노동을 했지만 수입은 불안정했고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12살, 10살, 8살 새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일만으로도 가정은 벼랑 끝이었다. 지혜는 자주 야간 근무를 뛰었고 짬이 나면 온라인 판매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과 생활비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임신 소식이 찾아왔다.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더 이상 생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지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이나 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침묵을 택했다. 아무도 모르게 임신을 숨겼고 남편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낮에는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밤에는 몸의 변화를 홀로 견뎌내는 이중의 삶을 살았다. 출산의 날 지혜는 아파트 안에서 홀로 진통을 견뎠다. 억눌린 비명만이 새어나왔고 그 어떤 손길도 곁에 없었다. 아기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전 짧게 울음을 터뜨린 뒤 곧 조용해졌다. 절망에 빠진 지혜는 그 작은 생명을 끝내 손으로 막아버렸고 시신을 수건에 싸서 냉동고에 넣었다. 차갑고 잔인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와 막다른 길에서 비롯된 몸부림이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믿던 때 또 한 번의 임신이 찾아왔다. 비극은 반복되었다. 이번에도 지혜는 침묵을 선택했고 이번에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죄책감은 그녀를 마비시켰고 도망칠 길은 없었다. 두 번째 아이 역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했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냉동고에 감춰졌다. 끝없는 순환, 잔혹하고 차가운 반복. 그러나 지혜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 여겨졌다. 신문실에서 쟤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지쳐 있었으며 더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남편이 떠날까 두려웠고 사회의 손가락질이 무서웠다고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 절망은 너무 길고 무거워 마치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듯한 정적이 되었다. 사람들이 묻는다. 그것이 잔혹함의 가면인가 아니면 한 인간의 붕괴된 고백인가. 심리학자들은 분석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잔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경제적 압박, 사회적 편견, 고립과 무지의 긴 사슬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라고 했다. 한 여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도움을 청할 창구조차 닫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택한 길이 자기 아이의 생명을 끊는 것이었다. 이는 지혜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사회가 놓친 경고였다. 약자를 외면하는 순간 이런 차가운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다. 옆집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걸 자주 봤습니다.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평범한 가족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집안에 또 다른 아이 둘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언은 비극이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님을 보여줬다. 바로 사람들 곁에서 평범해 보이는 가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던 삶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 이 평범함의 위장은 사회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지혜가 2번의 출산을 감출 수 있었다면
아직 어둠 속에 묻혀있는 또 다른 비밀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라졌을까? 이 질문들은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차갑게 마주보게 했다. 태어나자마자 잊혀진 생명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냉혹한 진실과 함께 냉동고 속 두 아기 시신이라는 소식은 폭풍처럼 번져나가며 텔레비전 뉴스, 온라인 신문, SNS를 뒤덮었다. 이미 2019년 냉동고 아기 사건의 충격을 받았던 한국 사회는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단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아이가 친해어머니의 손에 생명을 잃고 수년간 냉동고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수원의 사신 냉동고라 명명하며 한면에 실었다. 대중의 첫 반응은 격렬한 분노였다. 뉴스 진행자들은 원고를 읽으면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SNS 댓글창은 한 어머니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라는 같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낡은 냉동고의 이미지가 곧 무감각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한나라 전체를 압도했다. 많은 이들이 외쳤다. 왜 또 반복되는 거지? 우리는 지난 비극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건가? 하지만 분노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어떻게 한 여성이 극단의 선택까지 몰릴 만큼 절망했을까? 과연 그녀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사회가 손을 내밀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을까? 포럼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곧 경론의 장이 되었다. 한쪽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다른 쪽은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언론도 빠르게 반응했다. 해외 신문들은 냉동고 아기 사건 제2막이라 부르며 한국이 여전히 아동 보호와 원치 않는 임신 여성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선진국이라면 무고한 아기들이 침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두어선 안 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일본과 중국 방송 역시 이번 사건을 올해 가장 충격적인 국제 뉴스 중 하나로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인권 아동보호 단체들이 즉각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에서 작은 시위를 열며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어둠 속에서 죽게 두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사회운동가들은 정부의 입양 절차 간소화와 베이비박스 확대를 요구했다. SNS에서는 냉동괴 갇힌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 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수백만 건의 공유와 함께 전국적 운동으로 번졌다. 지혜의 이웃들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착하고 조용했어요. 항상 새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는 걸 봤죠. 어떻게 같은 집안에 또 다른 두 아이가 냉동고에 숨어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이 눈물 섞인 증언은 충격이 바로 옆 가장 평범해 보이는 집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대변했다. 학교와 대학에서는 사건이 사회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학생들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인가 아니면 사회적 편견과 제도 부재가 낳은 결과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많은 이들은 지혜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비슷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에는 괴물 같은 여자,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라는 독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욕설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여론의 압박 속에서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생아 보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입양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총리는 TV 담화를 통해 선언했다.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고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조차도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진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수원 냉동고에 갇힌 두 아기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회를 아프게 찌르는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 구의 신생아 시신이 발견된 뒤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기도 광역수사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투입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끔찍한 현장뿐 아니라 들끓는 여론의 압박이었다. 온 국민이 묻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현대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수사 초기 경찰은 지혜를 집중 신문했다. 그녀는 마른 체구에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많은 이들이 상상했던 발작적 분노나 격렬한 저항은 없었다. 오직 냉랭한 침묵, 간간히 내뱉는 짧은 답변뿐이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더는 키울 수 없었고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신문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극적인 자백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끊긴 사람의 체념에 가까웠다. 법의학 조사 결과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약 3년의 간격. 이는 단발적 충동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임을 의미했다. 두 번의 차가운 선택, 동일한 방식, 동일한 장소. 이 사실은 대중을 더욱 격앙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딥스에서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이를 살해한 냉혈한 살인자라고 단정했다. 경찰은 가족 주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남편은 충격으로 거의 실신할 뻔했다고 진술했다. 막내를 낳은 뒤 포트히 아내가 다시 임신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웃들도 같은 말을 했다. 임신 티조차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왜소한 체격, 헐렁한 옷차림, 교류가 적은 생활. 여기에 지혜의 완전한 침묵이 더해져 주위 사람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사건이 기소되자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 밖은 인파로 가득했고 시민들은 엄벌하라 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촛불과 인형을 가져와 계단 아래에 두며 이름조차 얻지 못한 두 아기를 추모했다. 법정 안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검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영가를 살해했고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변호인은 정반대의 그림을 제시했다. 그는 지혜를 냉혈한 괴물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부재한 지원 속에 갇힌 절망적인 여성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그녀를 단죄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왜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을까요? 이 발언은 법정에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많은 이들이 분노로 웅성거렸다. 재판은 며칠간 이어졌고 언론은 매 순간을 생중계했다.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지혜의 사진은 전국을 흔들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살인자의 얼굴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겐 사회적 희생양 절망에 갇힌 한 여성의 얼굴이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상황도 무고한 아기의 생명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복지와 제도의 경고이기도 하다. 누구도 절망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당연한 형벌이라며 안도했지만 또 다른 이는 형량이 아무리 무거워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언론인은 칼럼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지혜를 평생 가둘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또 다른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은 다치지 않았다. 방송과 토론, 심지어 동네 카페의 대화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이어졌다.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두 아이는 살아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죽음으로써 한 나라 전체를 향해 잔혹한 거울이 되어 주었다. 수원 사건은 단순히 지혜 개인에게 내려진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 한국 사회 전체에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국민도 전문가도 정치인도 똑바로 직시해야 했다. 왜 선진국, 복지체계가 나름 자리 잡았다고 여겨지는 나라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가? 무엇보다 여론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입양제도였다. 한국에서 입양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행정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아이를 기관에 맡기려는 엄마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심사를 통과해야 했는데 정작 그 순간의 그녀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 있어 한 장의 종이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다. 제도의 경직성은 결국 많은 여성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였고 아이를 숨기거나 버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지혜 사건은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이 되었다. 동시에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교회나 복지시설에 설치된 이 안전상자는 엄마들이 아기를 처벌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지지자들은 최소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오히려 버림을 조장한다며 제도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수원 사건 이후 베이비박스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만약 더 많은 베이비박스가 있었다면 그 두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힘을 얻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었다.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미혼모를 조금은 덜 배척한다고 하지만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직장을 잃을까,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주변의 손가락질을 견뎌야 할까. 지혜 역시 그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낙인은 때때로 모성 본능보다 더 무겁게 여성을 짓눌렀다. 낙인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동보호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두 아기는 태어나서 죽고 냉동고 속에 묻혔지만 그 사실을 아는 기관은 단 하나도 없었다. 출생신고도 병원 기록도 행정당국의 감시도 없었다. 이는 아동권 보호법이 존재해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는 사건 후 신생아 등록감시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며 제도적 허점을 인정했다. 재판 이후 열린 각종 토론회에서 법학자와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지혜 개인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도 죄가 있다. 그녀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법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를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혜가 나타나고 또 다른 아이가 어둠 속에 묻힐 것이다. 여론과 압박에 밀려 정부는 일련의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입양 절차 간소화, 합법적 베이비박스 확대, 원치 않는 임신 여성 긴급 지원 기금 확충, 조기 성교육과 부모 책임 교육 강화 등이 그것이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늦은 조치, 말뿐일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정말로 또 다른 비극을 막을 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국민은 아직 믿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장 괴롭힌 건 아이러니였다. 이름조차 없고 안긴 적도 없는 두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만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사실. 그들의 죽음은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지만 모두가 바랐다. 차라리 살아남아 이 사회의 따뜻함을 증명하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었더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길이었을 것이라고. 수원 사건은 지혜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과 함께 막을 내렸지만
그 메아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한 진실은 냉혹했다. 아직 세상의 공기를 충분히 마셔보지도 못한 생명들이 살아갈 기회를 빼앗겼고, 그 비극은 단지 한 어머니의 절망 때문만이 아니라 충분히 품어주지 못한 사회 제도의 빈틈에서도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돌이켜보면 냉동고 속 아이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망각의 상징이었다. 그 차가운 공간 속에는 두 아기의 시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무관심, 정부의 지체된 대응, 그리고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든 사회적 편견이 함께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왔다. 두 아이의 죽음은 사회가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고 지원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인식 개선 캠페인이 곳곳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아동의 권리, 공동체의 책임, 연민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이름조차 얻지 못한 생명들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흘려듣고 잊어버릴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전하는 경고였다. 무관심도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경고. 만약 누군가가 지혜의 유수로서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갔다면, 만약 직장에서 동료 한 사람이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다면, 만약 사회가 제때 손을 내밀었다면 그 두 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침묵 속의 죽음은 곧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판결이었다. 보지 못했고 듣지 않았으며 행동하지 않았던 책임 말이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모든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갈 권리, 사랑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이유가 될 수 없다. 사회가 진정으로 변해야 한다. 연민이 편견보다 강해질 때, 서로를 더 깊이 돌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어둠과 차가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수원의 냉동고는 한국 사회 집단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에서 생명을 지키는 길을 배우고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불리지 못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일 것이다.